예, 북한이 한미 군사 연습에 반발하며 연거푸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단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해 양산 체제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마크 에스퍼 신임 미 국방장관이 방한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동의했다라는 글을 남겨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를 향한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북한의 도발 왜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북한 스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미 연합 군사 연습에 대한 반발 아니겠습니까? 13일 동안 4차례나 하지 않습니까? 발사체도 달라요. 그렇죠? 장소도 다르고요. 13일간 쭉 지켜보셨는데 의도까지도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도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충분히 더 나온 것 같고요. 북한도 뭐 숨길 거 없이 다 대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표현대로 한다면 위력 시위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한미 군사 연습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발사 장소도 이제 계속 바꿔 동서해 지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발사를 하고 있죠. 중부 내륙을 관통하는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이게 그만큼 한반도 전역을 타격권으로 놓고 뭐든 도발을 좀 할 수 있다. 자신들은 그런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은 이게 그렇죠. 고도화, 그러니까 미사일 실험을 미사일 계속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을 해석하고 어떻게 의도를 보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이게 ICBM 같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전략 무기를 폐기하기 전에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담보인 단거리 전술 무기들을 좀 시험 능력을 고도화하겠다.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핵화 과정에서 이렇게 봤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봐야 될 거는 북한이 뭐 발사하는 게 종이 비행기가 아닌 이상 뭐든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현실적인 위협인 거 하나, 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지금 대비를 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발사하는 장소도 매번 달라졌고 무기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보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북한이 우리 이 미사일 벨트가 3벨트가 있다 그럽니다. 그 군사 비무장지대를 해서 50km에서 90km가 한 벨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90km에서 150km에 있었고, 그다음에 제일 멀리 있는 거 자강도에 있는 것, 그 ICBM급이 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제일 첫 번째 벨트에 있는 50에서 90km 벨트에 있는 것들이 노동 미사일을 스커드 미사일을 주로 이제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300km 정도 수준 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있는 배치돼 있던 2000년까지 배치돼 있던 건 액체 연료형입니다. 액체 연료형이라는 것은 발사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장소도 제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이번에 고체 연료로 완전히 이스칸데르형으로 바꾸면서 고체형으로 완전히 지금 단거리를 다 바꾸는 것을 지금 완전히 좀 완수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저는 좀 주목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쏠 수 있게 되고, 또 테일, 이번에 보면요, 또 주목해야 되는 게 테일이라고 이 이동 발사 장치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게 보면은 예전에는 그 8축짜리 바퀴가 좌우 16개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저기 무한 궤도형으로 다 바뀌었어요. 궤도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장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논두렁도 갈 수 있고 논밭에도 막 돌아다니면서 쏠 수 있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과 장소적 제약을 벗어나는 한국에 타격할 수 있는 아주 자유로운 무기를 좀 장착할 수 있게 됐다라는 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테일일 경우에 북한이 한 120개 정도가 테일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들을 우리 군사 전략 어떻게 대비하고 있냐면, 테일이 얘네들이 다니는 길은 도로폭이 넓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당국에서는 큰 길목을 때릴 수 있게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런데 얘들이 지금 궤도가 무한 궤도형으로 바꾸게 되면은 얘네들이 탈 수 있는 길이 그 산길도 갈 수 있고 논두렁도 갈 수 있게 되면은 그 작전에서 또 수정이 또 필요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대응체가 다시금 점검돼야 되는 그런 좀 머리 아픈 상황이기도 합니다. 좀 발사체 내용을 보면 신형 전술 유도탄이다라고 밝혔고, 동해상으로 직접 목표물을 타격해서 폭파하는 그 장면까지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는 탄도미사일로 계속해서 추정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탄도미사일로
보면 되는 것인지 혹은 새로운 무기가 개발된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공개된 거로 보면은 지금까지 그 계속 쏘아왔던 단거리 유도 미사일과 비슷한 걸 보여주고 있어가지고요. 그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할 때 보면은 계속 저 정대진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은 신형 그 조정 방사포를 발사하게 될 때는 시험 발사라고 이 사람들이 표현을 했는데 이스칸데르형 그 탄도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할 때는 무력 시위 그 발사라고 이야기하고 시위 발사라는 게 다 개발된 상태에서 이제 쏘아서 한국을 지금 이렇게 위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볼 경우 같으면은 비슷한 같은 유형일 가능성이 또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서해 쪽에 네. 쏘아가지고 동해상에 네, 그렇죠. 있는 섬을 이렇게 폭파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폭발물도 장착이, 그러니까 폭약이 장착이 돼 있었나 보죠. 저게. 예, 실제 이제 실전 타격 훈련을 이제 한 것이고요. 예. 자신감의 표현인 것이죠. 그 황해에서 쏴서 그 북한 내륙을 관통해 가서 동해상에 이제 한 작은 바위섬을 타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을 이제 한 90도 정도 이렇게 돌리면 이게 90도, 120도 돌리면 이게 남한 전역이 타격권이 되는 것이죠. 예. 남한 전역에 이제 전략적인 타격권들이 있겠죠. 이제 뭐 비행장들과 그리고 뭐 항만, 뭐 발전소 등의 어느 임의의 장소든지 지금 이인배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동식 발사대를 가지고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각에 타격을 할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것을 시위를 보여준 것이라고 그러면 봅니다. 이번에 평양 인근,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수도권이라고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직접 평양이라는 곳에 상공을 지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그 궤도를 따라서 또 보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이게 말 그대로 계속 자신감의 표현이고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식으로 하면은 강화도나 서해 5도에서 동해상에 있는 어느 일정 섬에 이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이죠. 예. 서울 상공에 만약에 미사일이 어제 지나갔다, 우리 군이 쐈다. 자신감이고 안정이 돼 있다 이렇게 예. 자기들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제 따라가.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겠죠. 이게 불발탄이라도 생기고 사고가 생기면 어떡하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평양에서는 북한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무력 시위 중에 하나인 것이죠. 만약에 저걸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사실 우리 한반도를 겨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궁금해지는 게 우리가 저걸 방어할 수 있는 기술 체계가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신형인 게 지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이게 궤도 자체가 이게 지 맘대로 움직이는 이렇게 비켜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금방 따라잡습니다. 따라잡기는 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기술력도 있고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늘 우리가 이 공격 무기가 나오고 나면 시차가 생기죠. 이것을 따라잡는데 또한 1, 2년이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지나면 저걸 만회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 공백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조금 이게 대비태를 잘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당장은 사실 조금 불편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 평양 상공으로 지나가게 되면 저게 사실은 이제 안전성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대체로 이제 서쪽에서 쏠 때는 이제 노동미사일 이상급, 1000km 이상급을 대체로 쐈어요. 그러니까 고도도 한 500km 이상까지 쭉 올라가가지고 바깥쪽으로 이제 서해 쪽으로 동해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쏘았거든요. 아니면 ICBM은 아예 남쪽으로 저기 태평양 쪽으로 확 쏘아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관통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미사일에 대한 안정성을 이제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지난 6.18 발사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 계속 참관을 했으니까요. 근데 평상시 같으면 그 군 장성이나 또 미사일 개발에 관련했던 기술자들하고 같이 이제 있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이 부위원장급 간부들을 다 대동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앞서 몇 차례 이제 시험 발사를 하고 이제 일정 정도 성공을 거뒀죠. 이제 이것을 이제 인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대내결속의 이제 정치적 카드로 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부위원장들하고 이제 같이 사진을 찍고 예. 아마 이번 주에는 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좀 이제 이걸 발사하는 걸 좀 보여주고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한미 군사 연습이 이제 방어 단계 연습에 본격 연습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 전까지 일단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또 방어할 북한은 북한 스스로 방어할 자위력을 다 갖췄다. 단독 독자적인 억지력을 다 갖췄다라고 하는 것을 당 부위원장들과 함께 대내적으로 이제 대내외적으로 이제 과시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미국과 우리에 대해서 이제 그 무력 시위, 위력 시위를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다음에는 이제 대내 결속을 더 다지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다 혼재된 한 일주일간의 이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도발을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기념 촬영까지 같이 한 걸 공개했다는 걸 보면 무기 완성을 이제 다 검증을 했다라는 건데
그 이후에 또 뭔가를 또 실험을 할까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이렇게 늘 북한에서 미사일 이 발사를 하게 될 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 북한은 왜 발사할까? 그 고려 사항이 뭘까? 예. 첫 번째 고려 사항은 기술적인 요구 필요 때문에 합니다. 이게 무기 체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첫 번째. 예. 그러면은 그건 시기에 관계없이 그게 필요하면 합니다. 그거는 우리 여기 한국 땅에 누가 오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고려하는 것이 전략적인 이제 사항을 고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 고려하는 것이 그걸 하게 때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가 두 번째가 고려되는 것이고 이렇게 고려가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필요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 환경을 이용해서 쫙 쌓아서 지금 완성 단계에 왔고 근데 한 가지 더 빠진 게 있어요. 지금 신형 방사포는 아직까지 덜 개발돼 있어요. 그건 시험 발사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좀 몇 번 더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 차제에 쭉 더 한두 번을 더 하면서 그것도 기술적으로 다 검증을 마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서해 쪽에서 그런 300km 내에 되는 그 신형 방사포는 한두 번 더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번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이제 더 쏘면 좀 이상이죠. 자기들이 다 개발이 완성됐다 그러고 시했다 그러는데 더하기가 조금 이상할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때 그렇다면은 그 신형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도 기술적으로 덜 된 부분이 좀 있다 그러거든요. 한미연합 연습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 돌아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북한 외무성이 지난번에 담화를 통해서 나온 그 새로운 길 있잖아요. 네. 이게 과연 또 뭘까? 제네바에서도 어제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맥락의 의미를. 이건 저희들이 조금 어떤 위협의 신호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건 참 말할 때마다 진짜 이게 많은 표현인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게 새로운 길을 걷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의 이제 다른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미국이 셈법을 바꿔서 우리랑 협상을 좀 하자라고 하는 표현인데 예. 이번에 새로운 길이 뭔지에 대해서는 북한도 아마 그 새로운 길을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본심은 좀 없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옛날처럼.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이런 나라의 그 지도자로 늙어 죽고 싶지는 않은 그 개인적 욕망이 가장 클 거기 때문에 예. 새로운 길을 걷지는 않으려고 할 건데 북한도 스스로 아마 그 전략적인 목표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제 시위용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협상을 하자는 것이죠. 근데 단 미국이 셈법을 바꿔서 나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행동으로 한번 다시 보여주는 단계다. 그렇게 미국의 봅니다. 협상을 하자라는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도발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반응이 궁금하지만 사실 크게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 대화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볼턴 보좌관이 한 발언을 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는 더 긴 사거리 ICBM은 쏘지 않겠다라는 합의를 했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그럼 어떤 속내일까요? 미국은 말 그대로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황 관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ICBM 자신들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이 없으면은 거기까지는 오케이인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위험한 상황일 수 있는 그러니까요. 게 2009년도에 중국의 공산당 외사용도 소조가 한반도의 그 비핵화보다 상황과 안정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이후에 1년에 북한의 핵실험으로 나아가는 백지수표, 면제부 같은 걸 줬어요. 근데 2019년에 다시 이제 미사일 단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게 북한한테 이제 면제부 백지수표처럼 되면은 우리는 뭐가 되냐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우려가 있는 그럼 우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좀 미국이라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기본값으로 놓고 이 예.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발사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자체의 억제 능력을 지금 키우는 것이 1순위인데 예. 그걸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작전 주도권을 가지고 한미연합군을 이끌 수 있는 이 훈련이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훈련이죠. 미국이 어느 나라 가서도 다른 나라 사령관 지휘를 받는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한미동맹에서는 우리한테 그 기회를 줘요. 이제 그것만큼 한미동맹은 그만큼 좀 가치가 있고 미국도 높게 평가하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정말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유사시에 정말 미국의 전력이 신속하게 북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은 싸움이 나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게 국민들 정서로 보기에는 좀 나약해 보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이제 이 정서를 북한도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북미가 뉴욕 채널을 통해서 만나고 있다. 계속 그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이제 미 행정부나 백악관에서 하는 그 북미 협상 재개 관련 소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연 얼마나 더 신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폼페이오 국무장관 계속 2, 3주면
될 거다. 지난번에 한번 그랬는데 또 이번에 어제 가까운 또 이야기가 또 미래에 했어요. 있을 수 있다라고 예, 이야기했고요. 두어 주. 비슷한. 이건 뭐 한미 연합 훈련이 네. 끝나면 만날 수 있다 네. 이런 의미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출원할 수 있는 날짜를 언급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요. 네. 정 교수님 말씀하신 상황 관리 차원이라고 저도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앞서 말씀하신 그럼 이제 미국으로서는 ICBM이 아니면은 약속이 깬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으로 굉장히 지금 불쾌하고 좀 마음이 안 좋은 그런 이 동맹인데라는 게 분명 그는 현실이고요. 그러나 미국으로 봤을 경우에는 북한의 패를 이렇게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단거리 미사일 발사 판을 뒤엎는 도발, ICBM급인 핵실험은 할 수 없고 그걸 하게 되면 미국으로 하여금 모든 옵션들을 가능하게끔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테고 그 밑에 단계에서 계속 저강도 도발을 통해서 핵 협상을 끌어들여서 다른 카드를 가지고 나오기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무시 전략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자꾸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더 그걸 곤두세워서 반응하게 되면 오히려 북한의 패에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는 로우키로 지금 해가지고 좀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그럴지라도 한국은 여전히 정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둘 분리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한국으로서 계속 쓴맛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정부가 이 단거리 핵무기는 뭐 북한이 공공연하게 밝힌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거라면 늦었지만 앞으로라도 첫 번째 곧바로 하면은 우리 정부 시작하면서부터 했거든요. 그 대응 사격을 했었어요. 그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대응 사격을 했거든요. 그걸 재개하는 건 해도 됩니다. 하면 되고 두 번째로는 경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또다시 발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수위를 우리가 다시금 지금은 그냥 시뮬레이션만 하지만 실전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둬서 그 미래에 더 도발의 강도가 세지거나 반복되는 것은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조치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북한으로서는 이 단거리 무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무주공산처럼 자기가 놀 수 있는 놀이터처럼 돼버리게 되면 한국만 지금 고통스러워지거든요. 예. 그건 좀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목소리는 내야 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이 방한을 하게 됩니다. 손에 많은 걸 들고 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그렇고 지소미아 재연장 부분도 또 다시 요구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방위비 분담금 문제 협상입니다. 근데 방안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증액을 해주는데 동의를 했다라는 트위터 글을 올렸습니다. 방안 앞두고 이런 글을 올리다 보니까 뭐 어찌 보면 기선제압이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트위터 글로 좀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하려면 이제 자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셀프-헬프. 이제 알아서 이제 너희들의 방위를 지켜라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일관성이 있어서 우리는 좀 대처하기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이게 자주국방을 하되 네트워크형 자주국방으로 해서 미국을 기본값으로 놓고 한미동맹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 지금 연습하고 있는 대로 그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 우리 사령관이 직접 전장 현장에서 사령관 지휘 주도를 하는 연습을 하고 하면서 우리의 이제 자주국방력을 계속 이제 이렇게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 설정해서 나가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뭐 돈이 없는 건 아니고 돈은 내야죠. 방위비 더 낼 수 있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역할.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약간 좀 흔들리고 있죠. 이게 탈동조화가 되고 있고 디커플링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럼 결국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이 틈을 이제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고 북한도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의 사고를 하지 말고 동맹의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정치가와 비즈니스맨은 좀 다른 것이잖아요. 그 정치가의 면모로 좀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갈 수 있도록 미국 주요화가 좀 협조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이제 그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장 같은 어린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 없어요. 백악관과 펜타곤에. 이제 그게 좀 가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기 원장님, 우리 외교부는 아직 협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증액 인상해줄 걸 동의까지 했다고 하니
너무 앞서 나간 내용인데 상대국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꼭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벌써 뭐 6배 인상까지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라 가지고 뭐 액수까지 뭐 이야기하는 상황이라서 일단 뭐 최대한 일단 그 협상을 압박을 세게 해놓고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협상 그 국민에 들어가려고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저렇게 될 경우에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좀 2차제 저도 그 문제 때문에 협상했던 외교부 대사들도 좀 만나보고 여러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 주둔군 이 방위비 분담 책정하는 게 좀 방식이 다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총액형으로 합니다. 전체를 묶어가지고 럼섬처럼 전체를 묶어가지고 협상을 하게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소요형이라고 해서 항목별로 얼마가 필요한 걸 쫙 다 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뭐 일본이 더 많기는 한데 원래 처음에 할 때부터 우리는 가난한 나라니까 그냥 큰 틀에서 이만큼 내라라고 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늘어나게 된 부분이거든요. 차제에 그렇다면은 이거를 그거를 지금까지는 총액형을 소형으로 못 바꿨어요. 소형으로 바꾸게 되면 건설 비용이나 기지 건설 비용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 비중하면 몇백 확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안 했는데 이제 평택 기지로 완전히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고 나면 지금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소요형으로 각 항목별로 다 따진다 그랬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협상도 더 방위비 분담을 효용성도 있고 그에 대한 그 투명성도 제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차제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일본식으로 바꿔서 한번 협상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럴지라도 이 앞서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동맹은 그냥 동맹이 아니라 가치 동맹이거든요. 한미 동맹의 선언에 제일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통일을 지지하며라는 문구를 넣었거든요. 예.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좀 협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항목별로 구분을 짓는 일본에도 방위비를 5배 이상 증액을 요구했다라고 그렇죠.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항목별로 구분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사업가적인 기지를 좀 발휘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이 올리려고 그러는 거죠. 가장 많이 올리고 싶은 데는 이제 그 유럽이고요. 나토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런 방위비 분담이에요. 우리는 사실 주둔군 비용 분담 차원인데요. 나토 유럽 지역은 방위비 전체를 반반씩 내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덜 냈죠. 그러니까는 거기 액수 확 올라가게 돼요. 그럼 그걸 먼저 압박하는 게 먼저인데 설레로 이제 한국과 일본을 하고 있는데 같이 올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뭐 형평성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몇 배씩 올리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어쨌든 뭐 소요형이든 총액형이든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 그래도 소요가 다 항목별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폭 올리기 어려워집니다. 예. 대폭 올리기가 어려워지는 알겠습니다. 거죠. 예.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한두 가지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얘기를 북한 발사 때문에 계속 하는데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이야기가 나왔죠. 이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이 그 몇 달 내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배치 요청을 아무 곳에도 어느 나라에도 하지 않았다 했고, 근데 볼턴 보좌관은 또 미사일 배치를 또 언급을 하고 있고 누구의 오중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국방부는 이거 뭐 그런 뭐 얘기 전혀 가능성도 없는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일축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사실 이인배 원장님하고 잠깐 또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뭘까라고 이제 봤을 때 이게 꼭 육상 배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봤을 때 20세기 이제 군사 발전 역사를 보면은 사회주의권은 이제 포병 국가, 육상 전력 중심으로 가고 자본주의, 미국을 주의시한 자본주의 국가는 이제 해상 전력, 공군 전력 주의시로 좀 가는데 꼭 이게 육상이어야 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배에 이제 순항 미사일 싣고 다닐 수 있는 거, 배에 뭐 미사일 싣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또 북한식으로 하면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타격을 할 수 있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의 힘이거든요. 이렇게 좀 유연하게 좀 생각을 하고 아마 좀 메시지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얘기가 나오다가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오다가 들어갔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필요에 따라서 좀 메시지 관리를 좀 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미사일 배치라고 해도 우리가 꼭 생각하는 육상 배치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방식의 활용할 수 있는 자산들이 미국에는 얼마든지 있다. 이제 좀 열어놓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던져보고 같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을 좀 보는 겁니까? 보고 또 미국은 또 자기네 배치하면 배에 싣고 잠수함 싣고 그냥 배치해두면 되는 거지 그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좀 외교적인 카드로 좀 뭔가 상황 관리에 필요한
전략으로 좀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사실 그 INF 미국과 소련, 구소련, 러시아와의 INF를 깨게 된 미국의 전략은 뭐냐면은 중국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계속 지금 압박을 하는 거죠. 이게 이 동북아 지역에다가 지금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되니까는 지금 중국이 발끈발끈 계속 하지 않습니까? 저걸 노리고 있는 거죠. 아니 그거 하기 싫으면은 너네들이 우리하고 INF 하자 그런 거죠. 지금 INF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미국은 중국한테 소련하고는 러시아하고는 깨고 다시 그럼 동북아 지역에서 사실 이 전략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하고 하자라고 안 하면은 여기에 우리도 갖다 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지금 이렇게 이 INF 시스템에다가 끌어들이려고 좀 전략적으로 좀 포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만요, 짧게. 지금 일본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일본 외무장관하고 강경화 장관이 만났는데 참 불편한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21일 날 중국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게 한중일 정상회담의 어떤 일정 조정을 위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다시 만나죠. 일단 중국 외교장관도 만나겠지만 일본 외무상을 만나게 될 것 같은데 또 다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 일본 측에서는 이제 수출 무역 관리령의 시행 규칙 이제 세부 품목들 이제 발행하는 거 28일, 20일, 24일과 28일 그걸 앞두고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중국이 조금 더 나서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이게 틈이 벌어진 사이에 미국하고도 좀 소원해진 사이에 이제 중국이 또 조금 더 한 수를 또 당구는 건데 이게 한 3년 만에 또 열리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근데 여기에서도 얘기가 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좀 그때까지도 좀 냉랭한 분위기들은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8.15 우리 대통령이 이제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일본 내에서의 이제 여론 이제 그것들이 좀 기점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나아질 지금 변수는 안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원장님. 예. 저는 저 머릿속에 좀 저 장면을 조금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한국 정부가 굉장히 불편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이제 팔짱 끼고 그냥 씩씩 웃으면서 즐기면 되는 회담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일본하고 중국 간의 지금 관계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진핑 방일까지 정상회담까지 일정까지 G20 다 합의를 한 사항이고요. 게다가 인도 태평양 전략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 일본 아베가 그 말을 지어내 가지고 중국을 설득했기 때문에 거기다 반발도 다 거의 다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일본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하고 일본 만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이제 중국 만나면 중국은 예전에 지난해 했던 산불 정책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물을 테니까 그걸 우리가 확인해 주면 일본이 또 불편해질 테고. 그렇다면 일본한테 우리가 만약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중국은 또 희희낙낙하게 될 테고 여러 가지 국민을 봤을 경우에 한국으로서는 중국하고도 같이 할 수 없고 일본으로 같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로 지금 전략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삼국을 만나게 돼서 꽤나 불편한 이 삼국 회담이 될 거다. 예. 제일 즐거운 것은 중국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